안녕하십니까. 2013년 이제 6월 달이네. 6월 1일 첫째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63일 남았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70일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63일이면 이제 9주 남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험주에 한 주를 빼기 때문에 한 오늘까지 8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3-3 전력 손실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14장 부분을 다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역률 개선 부분까지는 가능하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나머지 장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4장이 한 7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안에 이제 전력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조 자료를 좀 살펴보다 보면은 다음 주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상황을 봐가지고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 전력 손실 부분인데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번 13장 부분을 다시 요약해드리고 시작을 할 겁니다. 저번 주에 그 설명을 드렸지만 일주일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14장에서는 한 8가지 정도만 적어봤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순서대로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전압 조정 방법입니다. 전압 조정의 필요성과 방법들, 전압 조정을 할 때 어떤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본서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품질로 그냥 정의를 해봤습니다. 책에는 뭐 플리커 고조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조파에 대한 문제들은 25점짜리로 뭐 거의 뭐 1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2번 보면은 한 번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시험 3번이나 2번 정도에 한 번씩 나옵니다. 뭐 25점짜리로 나오든 10점짜리로 나오든 하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률 개선 부분 2개로 그냥 나눠봤습니다. 역률 개선의 이제 그 정의가 뭐냐? 역률 개선했을 때 뭐가 더 좋아지냐? 그래서 키워드를 그냥 소남여솔로 썼는데 그냥 책에는 3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실이 저감이 된다. 결국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배전솔로의 관리와 보호에서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전압을 더 올려주는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손실을 줄여준다. 그리고 전압 강화를 경감해준다. 그 다음에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역률. 그래서 역률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역률 개선용 요금이 2012년 3월 달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도 이따가 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설비 용량이 여유가 생긴다. 설비 용량 여유 뭐 증가 뭐 이렇게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콘덴서 용량 계산하실 때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제 문제 뭐 14-3, 4, 5, 6, 7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봤던 이제 손실이 얼마만큼 저감이 되는지, 전압 강화가 얼마나 역률을 올렸을 때 경감이 되는지, 그리고 설비 용량이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두시고 이해를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이제 5번에 이제 배전솔로 손실 경감 대책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배전솔로의 보호 부분하고도 조금 연관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만 손실 경감 대책으로 해가지고 뭐 적정 용량을 선정한다든가 뭐 고압 쪽에서 대책을 한다든가 저압 쪽에서의 대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죠. 뭐 적정 콩고조 배변해가지고 제가 키워드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는 한 장 정도로 앞뒤 페이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오면 이제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매주 끝나고 나면 보내드리는 그 참고 문헌에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에는 이 10점짜리로 나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물론 순서는 좀 틀립니다. 접지공사 같은 건 요쯤에 있고요. UPS 같은 경우도 요쯤에 있는데 사실 누전차단기 ELB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기술사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전차단기를 묻는 문제들이 10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UPS, CVCF라고 옛날에 나왔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VVVF에 대해서 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예제 문제로 CVCF가 뭔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UPS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이제 예제에 있던 문제들은 14장도 마찬가지고 13장은 예제에 있는 문제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기본서에 있는 모든 예제 문제는 다 한번 풀어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독 뭐 13장에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안 푸셔도 되는데 14장에 있는 예제 문제는 또 반드시 푸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 원칙을 정해두고
모든 기본서에 있는 예제 문제는 한번 풀어본다라고 하셔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제 문제를 풀면서 앞에 있었던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콘덴서 용량 계산하시는 것도 이 앞에 있는 이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풀어보신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지공사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전동기에 사람이 접촉이 됐을 때 전류가 분포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전선례 보호 쪽. 해가지고 배전선례 보호 부분은 아까도 잠깐 질문이 있었는데 보호 부분 하면은 반드시 저희가 발전기에서 변전을 통해 가지고 송전선을 통해서 각종 부분을 통해서 이제 변압기를 해가지고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수용각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변압기 반드시 나옵니다. 변압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변압기의 보호 방식들이 이제 정기적인 보호 방식하고 기계적인 보호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보호 방식이고 따라서 87T 변압기 보호 방식만 별도로 해가지고 비율차동 계전기에 대한 세팅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전선로에 대한 보호 방식.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좀, 나오면은 이제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송전선로 보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거리 계전기가 있었죠. 그 거리 계전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87L, 이제 PCM 전송 차단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PUTT라든가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연구반을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이 수용가의 변전소가 되겠죠? 아니면 한전 변전소가 이쪽에 있다고 그러면은 중간에 여기서 22kV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765나 345나 154로 승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이쪽에서 다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한전 변전소 같은 경우는 45에 60MV짜리 변압기가 4대가 있습니다. 항상 하는 부분이고 그 기본 세션이 그렇게 4개가 되어 있는 이런 변전소들이 전국에 한 600여 군데 정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부분이 154에서 22,900으로 한전 변전소에서 각각의 DL들을 통해 가지고 변전소 이 변압기 한 대 DL이 한 4개에서 7개 정도가 있는데 보통 한 4개 정도만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여유분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4개 정도 쓰고 한 3개 정도 여유를 놔뒀다가 하나 연결한다든가 이런 변전소가 4개가 있으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수전을 받는 22,900 수전 방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모선 보호 방식들이 이제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배전선로 이 배전선로를 간단하게 그렸지만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연결된 주상 변압기를 통한다든가 배전선로 부분이 가공인지 지중인지 지금 앞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고압 가공, 고압 지중, 그다음에 저압 배전선로 같은 경우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구성 방식에 따라서 수지식, 환상식, 망상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 방식으로 이제 수용가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전봇대에 있는 그 단상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다 보면 이 단상 변압기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단상 승합을 하느냐, 삼상 V결선 승합을 하느냐, 삼상 델타 결선 승합을 하느냐 이런 내용들도 초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승합기를 잘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강압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10점짜리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권수비 여기 보시면은 E1은 E0에 1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이 권수V분의 1이라는 이 수식에 의해 가지고 계산이 되고 거기서 변압기 용량 W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런 수식들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단상 승합기 정도는 좀 내용을 알아두셔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단상 승합기라는 게 결국 단권 변압기하고 똑같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단권이라는 게 권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권수가 하나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걸린 부분하고 여기서 걸린 부분인데 자기 용량하고 부하 용량하고 조그만의 부하만 가지고도 이 큰 용량을 걸 수가 있죠. 단권 변압기.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단건 변압기는 책의 기본서에는 이렇게 깊숙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반 교재를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건 변압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써졌는지는 이 승합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어차피 응용을 해서 깊숙하게 들어가는 정도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그런 단건 변압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이제 배전선로 부분에 대한 보호 방식에서 어떻게 보호를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R, S, F를 애워주시든가 RS, L로 애우시라고 그랬죠. 이것도 책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부분.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반에 있던 모범 답안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애워주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책에는 간단하게만 나와 있으니까. 리크로저를 사용하고 섹셔널라이저를 사용하고 그 다음 퓨즈 또는 라인 퓨즈죠. 라인 퓨즈를 사용한다. 그래서 L이 좋으신 분은 L로 애우고 F가 좋으신 분은 F로 애워주고 이런 식으로 좀 애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배전 자동화 시스템. 배전 자동화 시스템은 우리가 뭐 코다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IPCS 쪽에 대한 전력 감시 쪽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 쪽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얘는 자동화라는 얘기죠. 얘도 결국은. 근데 얘는 변전소 자동화 부분이고요. 얘는 우리가 지금 배전 쪽을 배우다 보니까 배전 자동화 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화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때는 여기서 있는 부분을 일부 가져와서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태는 비슷하니까. 정 모를 때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내용하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구성도 틀리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디냐? 전력계통공학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EMS가 나옵니다. EMS 때 나오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부분은. 근데 이제 모르실 때는 이제 기존의 다른 부분을 보고 생각나는 걸 가지고 어떻게든 채워서 만들어 넣으시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내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전 자동화는 뭐냐? 아까 이런 EMS나 이런 것들은 변전소 자동화다 보니까 변전소에 있는 기기를 자동화를 하는 겁니다. 변전소에 있는 기기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아까 또 전압 조정 방법에 나오는 것처럼 전압을 조정하려면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죠. 전압을 조율하기 위해서 OLTC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변전소 안에 있는 기기를 다이렉트로 컨트롤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제어한다.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거는 다른 기기를 이용해서 그게 바로 이제 QV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죠. 무효 전력을 공급해서 전압을 올리고 내리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도 간단하게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울 때는 발변주배로 애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압 조정 방법은 발전기에서의 전압 조정 방법, AVR 뭐 여자기에서 조정을 하면 되겠죠. 변전소에서 전압 조정 방법.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드린 거면 이 변전소에 있는 전압 조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거예요. 그다음에 주상변압기에서 전압 조정 방법, 탭을 조정하겠죠. 배전솔로에서 전압 조정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교재 쪽에서는 변전소 쪽하고 그다음에 배전 쪽인가요? 이런 쪽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언급이 뭐 14-1-2 해가지고 이렇게 항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런 큰 컨셉을 잡아주시는데 그런 큰 컨셉은 기본서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반 교재에 있는 대제목 부분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기본서를 보시면 조금 더 그 내용이 이해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책을 보실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대제목, 그 다음에 중제목, 소제목식으로 이제 개념에 넣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그 내용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전 자동화 쪽은 이제 맨 마지막에 그냥 문제식으로 해가지고 한 문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되 내용이 좀 비약하다 보니까 다른 쪽을 좀 내용을 더 보셔야지만 될 겁니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배전 쪽이고요. 이제 13-3 그리고 이제 6월 달은 6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 해가지고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관연도 문제를 또 한번 또 풀어드릴 겁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6월 달은 이번이 첫째 주니까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6월 8일이고 15일이나 23일 정도 해가지고 시간을 조율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메일로 해가지고 뭐 언제쯤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즘 그 TV에서 가끔 뭐 전력 수급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력 수급 경보 내려지는 부분.
네 단계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꾸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거꾸로 이제 뭐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보시면 얘가 400만에서 301만이 될 테고 얘가 300만에서 201만 킬로와트가 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200에서 101, 얘가 100 이하가 되겠죠. 여기 부분을 키워드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뭐였죠? 키워드가? 관심. 얘가 주의, 경계, 심각. 이 부분별로 어떻게 하는지에는 여러분들이 나눠드렸던 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전력계통공학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 이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가장 정리가 잘 돼 있는 그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이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가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수급 경보라는 내용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준비 단계에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떤 대책들을 해줘야 되는지 지금 뭐 요즘 나오는 것들이 그 공공기관에서 뭐 주의 단계나 경계 단계로 나가면은 뭐 그 전등도 끄고 하러 가니까 이제 그 사용자들이 좀 말이 많죠. 왜 미리 국가에서 준비 안 하고 왜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전가하느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뭐 전력 개통공학에 가서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미리미리 왜냐면 63일 남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0일 전부터는 들어가야 됩니다. 작고 무조건 매일매일 시험을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63일이니까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서로 들어가서 13-3 전력 손실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손실을 보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한번 기본서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전력 손실에는 뭐가 있다? 바로 이제 ohm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손실이라는 게 I자승 R입니다, 결국. 나중에 계산하시다 보시면 여기 I자승 R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I자승 R이 뭘 의미하는지 바로 손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손실에 들어가는 개수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틀려지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손실 개수가 나와 있는 거죠. 그 손실 개수 부분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부하 형태에 따라서 또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분산 부하율이라는 거는 부하가 어디 쪽에 집중이 돼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디 쪽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 분산 손실 개수는 그만큼 이제 손실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 개수가 분산 손실 개수가 낮을수록 좋을까요? 높을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겠죠. 손실 개수가 작다라는 얘기는 뭐 수치가 작다라는 얘기니까 그만큼 낮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분산 부하율은 클수록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을까요? 예? 높을수록 좋겠죠. 부하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 그래서 전원축으로부터 부하측까지 돼 있을 때 분산 부하율이라는 건 2분의 1은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 3분의 1 쪽이면은 전원축에 가깝게 있다는 얘기고요. 예? 3분의 2라고 하면 말단축에 가깝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건 이제 부하가 어디에 집중이 돼 있냐. 부하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를 보다 보니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라는 걸 나타내는 게 분산 부하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분산 손실 개수는 말 그대로 손실이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걸 말씀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번에 나왔었습니다. 1 그 다음에 뭐였죠? F 그 다음에 H H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F가 있는데 F가 이게 어디가 자승인지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자승 그리고 0 요것도 헷갈립니다. 나중에 자승이 여긴지 저긴지. 그래서 어떤 기준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는 이게 자승이 되니까 뭔가 작아지지 않냐. 우리가 뭐 최수자성법처럼 해가지고 자승이 되게 되면은 뭐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정 안 되면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1, 1, 2
요즘 하도 시대가, 음흉하다 보니까, 대구 여대생 저기도 택시 운전수 잡혔다고 나왔던데, 112로 그냥 외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가 안 좋대. 112, 119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가지고 막 같이 해가지고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시작하고 111, 2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 1 플러스 1은 2 외워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 시대에 맞게끔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변압기 손실의 종류에는 이제 저번에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데요. 철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 무부하선이죠. 왜냐하면 철손 가압만 돼도 2차 측의 부하를 쓰지 않아도 걸리는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손 같은 걸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어떤 무부하선을 줄여주기 위해서 표류부하선을 줄여준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재질에 따라서 자화가 되는 거니까 자화되는 부분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재질 자체를 틀리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자성체, 상차성체 이런 부분으로 하다가 이제 아몰포스 변압기로 나가는 부분들이 바로 그 철선, 무부하선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동선은 일단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동선에 대한 감소 대책들은 동에 대한 저항을 줄여주는 부분이니까 케이블을 굵게 한다든가 아니면 건선수를 감아져 있는 건선수를 작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선 부분은 이제 대책들이 더 많겠죠. 왜냐하면 철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철심을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 근데 변압기 같은 것도 보시면은 변압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어제도 한 8시간 교육하느라고 그저께도 교육하고 그래서 그 교육 자료들 여기 다 있거든요. 교육할 때마다 새로 만드니까 이게 교육하면서 보여드렸던 건데 변압기 몰드 TR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몰드 TR이 이렇게 돼 있죠. 보시는 것처럼 아까 철심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철심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조립하기 좋게끔 이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뭐냐? 여기다 이제 R상, S상, T상 이렇게 세 개가 껴지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세 개가 요 안으로 이제 이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얘를 얇게 만드는 부분은 아까처럼 이제 표류부하선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철심을 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부분에 이제 고압축에 대한 건선하고 저압축에 대한 건선을 이제 감게 되겠죠. 그런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건선을 감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절연 물에다가. 그래서 고압축의 건선이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예? 바깥에 노터치라고 돼 있죠. 손대지 말라고 고압이니까 밖에다 손대지 말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고압이 밖에 있고요. 저압이 안에 있습니다. 왜? 반대로 생각하면 고압이 전류가 작게 흐르니까 케이블이 조금만 들어가도 되니까 안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압은 말 그대로 전압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거리가 좀 길어져야 되겠죠. 얘를 이렇게 건선을 감은 다음에 바깥에 이제 그 몰드로 이렇게 진공 주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절연물을 에폭시 수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쪄냅니다. 사실 그 안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에폭시 부분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에폭시 절연을 할 때 진공에서 저기를 잘 하지 않으면 안에 먼지라든가 파티클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콘덴서처럼 분압이 걸려가지고 그 안에서 터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압기든 피트지든 다 몰드로 하는 것들은 이렇게 진공에서 이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채워줘야지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각종 테스트를 끝내가지고 내보낸다라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압기 여기는 보시면은 또 다른 겁니다. 이제 뒤쪽에 발전, 송전, 변전, 배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보여주기 위한 동영상들인데요. 이 ABB 변압기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변압기라고 그랬죠. 1차 측 부싱, 2차 측 부싱이 있고 여기 콘서베이터 달려있고 옆에 방열판 같은 거 달려있고 아까 보셨던 그런 철판들을 만드는데 위에 하나 놔두고 이렇게 하나 놔두고 밑에는
이렇게 세 개로 만들어 놔가지고 낍니다. 조금 전처럼. 껴가지고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해가지고 연결하는데, 요 판들의 그 얇은 판이란 얘기죠. 그렇게 넣고 가대에 달아놓고, 여기 이제 탭들을 넣어가지고, 이 안에다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절연유 채워가지고, 하는 것들이 일반 오일 변압기란 얘기입니다. 부식들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동영상들, 여기 부분이 이제 콘서베이트가 되겠죠. 뭐, 부호월주 릴레이가 어디 달려있고, 이런 것들은 상세 사진들을 가지고 변전소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변압기 크기가 얼마나 되냐, 못 보시는 분을 위해서 자동차가 이렇다면 변압기가 이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변압기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거 한번 보시라고요. 이 정도까지만. 나머지 것들도 다 있는데, 교육할 때 이런 건 가능하면 동영상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효율을 계산하는데 효율이 뭐가 있었죠? 변압기에서? 예. 예. 실칙효율, 규약효율, 전이율. 이거 저번주에 배우셨는데 바로 안 나온, 딱 하면 바로 나와야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을 보셔도, 물론 이제 면접을 보셨을 때는 한 박자 쉬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은데, 생각이 바로 돼야지만 바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측을 해서, 그 다음 규약이라는 건 전격, 규약이 돼 있다는 얘기죠. 보증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전일효율은 하루 동안에 대한 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입력분의 출력이다. 그러니까 입력분에서 출력 부분이 나오는 그 손실을 계산하는 부분이다. 효율이라는 게 손실분을 계산하는 게 효율이라는 얘기였고요.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이것들도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드렸죠. 여기 이제 전일효율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14장은 조금 있다가 13장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력 손실 보시면 아까처럼 열 손실, 변압기 손실, 손실 계수하고 부하율의 관계식 10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10점짜리로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그 부하의 형태에 따라서, 부하의 분산 상태에 따른 부분을 계산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걔는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수치가 얼마가 나오는지 설명을 드렸죠. 그게 이겠죠. 그래서 말단일수록 큰 부하다. 그럼 부하가 어디 쪽에 위치해 있느냐? 부하가 요 말단측에 위치해 있으니까 3분의 2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평등하다. 그럼 부하가 가운데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부하가 송전단에 크게 부포되어 있다. 그럼 부하가 송전단에 가까우니까 3분의 1 지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산 부하율은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요게 지금 합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합쳐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또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세 번째 게 들어가고, 그 다음 첫 번째 게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산 손실에 있어서 15분의 8, 15분의 5, 15분의 3.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렇게 되니까 자성이고, 요거는 자성이다. 똑바르지가 않으니까, 얘는 비례를 하니까, 감소되는 부분을 비례를 하니까 자성이라는 수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얘는 안에 있다가, 없어지고 바깥으로 나갔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순서에 따라서. 아니면 얘부터였으면은 먼저 2, 1, 0 해놓고 그게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외우는 방법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변압기 손실에 뭐가 있다? 대책은 뭐가 있다? 철선과 동선이 같을 때 최고 효율을 증명하라. 예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 PI, PM, 뭐 PC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뭔가 들어오는 A하고 B가 같을 때 최고 효율을 증명하는 부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 말고도 또 있었죠. 어디 부분에서 있었죠? 쉐링 브리지를 이용한다든가 휘스톤 브리지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A, B, C, D라는 4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곱해서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데 휘스톤 브리지하고 쉐링 브리지하고 틀려진 부분은 거기에 뭐 C 성분이 들어가 있느냐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난다. 이게 적용되는 부분이 어디에 적용되냐면은 바로 유전정점. 유전정점 나올 때 이제 쉐링 브리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휘스톤 브리지는 또 어디냐? 어디죠? 케이블에서. 여러분들이 케이블의 고장점 거리 판단할 때 그림 그리지 않습니까? 그때 휘스톤 브리지를 그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연산해서 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이게 뭔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다 하는구나. 원리를 가지고 A, B, C, D를 곱해가지고 적용을 하는구나. 그게 또 그런 원리를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단자 정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A, B, C, D 또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자 정수 하면 A, B, C, D죠. A, B, C, D인데 A하고
B는 같나요? A하고 D가 같죠? AD 마이너스 BC는 1.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산해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해하시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놓고, 왜냐면 뒤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앞에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만 폭넓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가 나오더라도 다른 거하고 혼돈되지 않고 답을 쓸 수 있게끔. 그러면은, 요런 것들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용을 또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요거하고 비슷하겠네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과 부하, 변압기와 부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뒤쪽은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을 10점짜리로 한 최근 5년 동안 한 2번 정도 나왔나요? 10점짜리로? 2번 정도. 변압기 용량 결정 과정. 이것도 10점짜리였나? 그게 한 5년 전에 한 번 나왔었습니다. 5년 전이라는 게 한 3, 4년 전쯤에 한 번 나왔습니다. VV 결선 변압기 출력은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는 출력하고 이용률하고 뭐 57.7%가 어떻게 되고 86.6%가 어떻게 되고 3배가 어떻게 되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을 지나면 다 혼돈이 되기 때문에 애워주실 때 정확하게 애워주셔야지만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을 보시면 다른 거 안 나와 있습니다.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에서 나오는 게 손실계수. 그리고 뭐 나와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동선 감소 대책, 철선 감소 대책, 변압기 효율,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그리고 부하율 향상 효과, 공급 예비율,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시험에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13장에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하면 앞에서 보였던 게 뭐죠? RLC였죠. 그 RLC 부분은 여기다 아예 넣지도 않았습니다. 왜? 앞에서 나오는 게 주지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던 수식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하고 넘어왔던 부분이고요. 왜냐면 앞에 있는 그 성배전공학이 앞에 있던 4장의 선로정수하고 코로나 있던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지 이쪽에 대한 문제는 거의 안 물어봅니다. 근데 뭐 표표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4장에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냥 여러분들 같이 보시니까요. 손실계수가 뭔지 부하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동선, 철선, 변압기 효율,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앞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공급 예비율에 관련된 부분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관주 경심을 해가지고 각각별로 어떻게 하는지 직접 부하 제어, 뭐 긴급 절전해가지고 지금 주의 단계에서도 지금 뭐 공공기관은 뭐 절전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시험에 나왔을 때 좀 더 써주실게끔 최근의 현황이라든가 앞으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전력 예비율을 올려주기 위한 수요관리 기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예비력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 어떤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ESS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 8월달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예? 안 나오면 말고요. 예? 왜냐면은 그 다음에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서로 들어가서요. 전력 손실이